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가 방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말합니다. 아빠 왔어?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 인사가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왜 저렇게 성의 없이 말하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 하나가 어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문장이 지나갑니다. 나는 좀 신경 써주면 안 되나? 그리고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같았고 식탁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도스 위드인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보낸 같은 문자인데 어떤 날은 무심하게 읽히고 어떤 날은 무례하게 읽히는 날. 10년 된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그날따라 정확히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은 날. 우리는 대개 이런 날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좀 안 좋네. 그리고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상황, 그 타이밍.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 똑같은 계단, 똑같은 농담이 어제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그 세상을 읽어내는 쪽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긴다. 무례한 말을 들었으니까 화가 났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뻤다.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감정 연구는 이 순서에 조용히 물음표를 붙여왔습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감정에 관한 오랜 상식을 다시 검토한 학자입니다. 그의 책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감정 연구의 지형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베럿이 주목한 것은 감정보다 더 앞에 있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학계에서는 정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재료에 가깝습니다. 아주 단순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지금 힘이 있는가? 처져 있는가? 기쁨이나 서운함처럼 이름이 붙은 감정이 아니라 이름이 붙기 전의 날 것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깥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옵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 호흡의 깊이, 위장의 상태, 혈당, 근육의 피로, 어젯밤에 잔 시간, 이런 신체의 내부의 신호를 느끼는 감각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 신호들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들을 몸의 상태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으로 느낍니다. 몸이 이렇게 알려주면 참 편할 텐데 말입니다. 현재 혈당이 낮습니다. 어젯밤 수면 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판단을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을 띄웁니다.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같은 신호인데 전혀 다른 문장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를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이 오면 그때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 그리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뇌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예측합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계산해서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배분하는 일입니다. 베럿은 이것을 신체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할지,
호흡을 깊게 할지, 근육에 힘을 보낼지, 뇌는 매 순간 이런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을 짜기 위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뇌는 백지 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초안이 쓰여 있는 종이 위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그 초안을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초안의 바탕색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 하버드 의대와 UC 버클리 연구진이 함께 진행한 실험입니다. 유승식, 리나드 구자르, 피터 후, 페런트 율레스, 매튜 워크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은 평소대로 잠을 잤고 다른 집단은 하룻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에게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뇌를 촬영했습니다. 점점 더 불쾌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집단의 뇌는 같은 사진 앞에서 약 60%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인 편도체에서요. 그리고 그 반응을 조절해야 할 전전두 피질과의 연결은 오히려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 커렌트 바이올로지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진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받아들이는 쪽의 감도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못 잔 다음 날 유난히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던 경험. 그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석기의 설정값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정동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 몸에서 올라온 느낌을 저 바깥 세상에 대한 사실로 착각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푹 자고 온 날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잠을 못 자고 점심도 거르고 사흘째 야근 중인 날이라면 이렇게 읽습니다. 내 보고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같은 얼굴, 다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동은 의견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느낍니다. 확실히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살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내렸던 판단들 중에 사실은 그날 제 몸 상태였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지쳐 있었던 것. 그 말이 차가웠던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유독 예민했던 것. 그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던 밤에 내가 12시간째 깨어 있었던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7년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강한 감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를 촬영했습니다. 화난 얼굴, 두려운 얼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과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쪽에는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르게 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그 얼굴에 담긴 감정의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화남, 두려움 같은 단어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인 쪽에는 편도체 반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측, 복외측의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Psychology Science에 실렸고 논문 제목이 그대로 이 발견을 요약합니다. 느낌을 말로 옮기기.
말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름이 정확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토드 캐시덴, 앞서 말씀드린 리사 펠드먼 베럿, 그리고 패트릭 맥나이트가 2015년에 정리한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 입자도입니다.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해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이들이 여러 연구를 종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들은 강한 괴로움을 겪을 때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더 적었습니다. 폭음이나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불안과 우울의 정도도 더 낮았습니다. 이 정리는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y Science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정에도 해상도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을 담아두는 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좋음과 나쁨, 서운함도, 부끄러움도, 지침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미안함도 전부 나쁨이라는 한 칸에 들어갑니다. 방이 하나뿐이면 나가는 문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도 하나가 됩니다. 화를 내거나 참거나.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방이 20개쯤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서운한 것 같다. 서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지쳤다.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아주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내는 문이 아니라 쉬러 가는 문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나니 실제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정리해보고 싶어집니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판단하기 전에 몸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질문 하나를 놓아보는 것입니다. 나 어젯밤에 몇 시간 잤지? 오늘 뭘 먹었지? 며칠째 이러고 있지? 이 질문에 답하는 데면 3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과 어려운 대화는 몸이 무너진 날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의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니라 감도가 잘못 맞춰진 나입니다. 둘째, 정확한 이름을 하나 찾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 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쁨이라는 큰 방에서 한 칸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서운한가? 부끄러운가? 억울한가? 초조한가? 아니면 그냥 피곤한가? 완벽하게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더 가까운 쪽 단어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작동합니다. 셋째, 몸을 돌보는 일을 마음의 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것, 제때 먹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을 건강관리라는 칸에 넣어둡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이 맞다면 두 칸은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자는 것은 나에게 관대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때 먹는 것은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랬어가 만능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좀 곤란한 일이지요. 이건 책임을 덜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해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전부 몸이 만들어낸 착각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몸의 상태와 뇌의 해석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은 감정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진짜 슬픔입니다. 기쁨도 진짜 기쁨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라 초안에 가깝다는 것.
초안은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다만 초안을 그대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필요하면 고치는 것. 그렇게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와 감정에 끌려가는 태도 사이에 있는 세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습관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된 지혜들은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돌보는 일이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오래된 이해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향하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오늘이 있다는 것. 오늘 나에게 무뚝뚝했던 그 사람, 그 짧았던 대답, 그 무표정,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 몸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아파서 3번 깼을 수도 있고 며칠째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하루를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을 조금 더 늦게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제 저녁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물었던 그 인사, 아빠 왔어? 그 말은 그저께도 똑같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든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통과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세상이 나빠 보인다면 세상에게 따지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대화를 바꾸고 어떤 날은 관계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입니다. 저희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